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으로 양측에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이 국적기를 통해 오늘 귀국합니다. 매년 총선의 모의고사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밤늦게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봤다고 거짓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한밤중 도주국에 경찰관 등 10여 명이 다치고 순찰차 6대 등도 파손됐습니다. 오늘부터 고령자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되고 오는 16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사망자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으며 부상자는 2,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계속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8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일부가 국적기 편으로 오늘 귀국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잔류자의 출국도 권고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에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은 1,050여 명에 달합니다.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 570여 명,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 48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90여 명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행객 27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 내일은 30명이 터키 항공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잔류 여행객 230여 명에 대해서도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인질 가운데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인의 피해라든가 인질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 아직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자지구에 있는 우리 국민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교민은 일가족 5명가량으로 현지에서 오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에선 비상 연락망으로 이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교민도 전원 다 무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은 안전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임박할 경우를 대비한 철수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충돌이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5차 중동 전쟁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가담 여부가 확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끝장 보복을 선언하고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들어간 이스라엘. 결국 하마스는 1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인질 삼아 공습이 있을 때마다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إننا قررنا أن نضع حدا لهذا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في بيوتهم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전례 없는 공격에 제대로 된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지상군 투입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가자지구 주변에 이스라엘 군인들과 탱크가 집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지상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상전을 하지 않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휴전의 가능성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무자비한 보복을 예상하면서도 공격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랍 국가들과 차례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가자지구에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겠다를 이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면서 이게 우리의 존립 자체고 이게 우리의 정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여기에는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의 지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은 배후설을 부인했지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하게 지지해왔고 막대한 무기 비용을 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참전 여부가 확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 상황상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함 등 전력을 전진 배치하며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을 적극 견제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묶였다가 돌려준 이란 동결 자금을 재동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카타르 은행에 보관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언제든 다시 동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자금이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돼 있어서 재동결도 활용 가능한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며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 시설,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하마스를 규탄하며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스라엘, 하마스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며 주요국과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今般のハマス等のパレスチナ武装勢力による攻撃について、特に罪のない一般市民に対する攻撃や誘拐はどのような理由であれ正当化し得ず、日本としてこれを強く非難します。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 8일 SNS를 통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반격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하며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Hamas
In this moment of tragedy, I want to say to them and to the world and to terrorists everywhere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일본은 테러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편드는 문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공동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주요국과는 온도차를 드러낸 겁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동에 대한 일본의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지역별 원유 수입 비중은 중동이 94%였습니다. 특히 석유 등 1차 에너지 자급률이 100%를 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13%에 불과한 만큼 안보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지만 중동 관계는 독자색을 띨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길어지면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제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국무회의 첫 화두로 꺼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 국제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졌다는 겁니다.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전망이 나오는 시점 민생난을 최소화하라는 뜻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초점을 경제에 맞춘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에 중동 사태라는 돌발 변수까지 더해진 만큼 대통령실은 경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했는데 쟁점 현안이 많아 남은 국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첫 출석이 예정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 시작 시각이 지났지만 여당 의원들과 국방위원장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야당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붙이자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해주시면 우리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관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국민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 진정 어리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며 맞불을 놓자 신경전은 더 고조됐고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왜 그게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내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 결국 안보 이슈가 산적한 국방위 국감은 사실상 온종일 파행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무관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우주성 법안에 대해서 안조의 4번째 회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항우연 천문연의 밥그릇 지키기에 도를 넘어서
우주항공청 문제 가지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제가 들어야 되는데 참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 모시고 국정감사 주제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물론 부처별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문체부 국감장에선 만화 검정 고무신의 원작자 유족이 정부의 시정 명령 뒤에도 저작권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고 15년 동안 받은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계약서 종합 세트인데 어떻게 협의를 하라고. 저는 그분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유인촌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시연되기도 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로 김광석 씨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겠습니다. 네. 하지만 24일간의 대장정 첫날 대부분의 국감장에선 정책을 둘러싼 건전한 비판과 건실한 답변보단 정파적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민생은 뒷전인 맹탕 국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계 조작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 8천억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억 원이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 국민들한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 6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법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인 산정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구입 단가가 급등했지만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의 폭탄을 떠넘긴 것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도 한전 적자가 더 늘어나는 등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닌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정부의 한전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방류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해 불안을 조장하기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달 초 열린 국제해사기구의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방류를 정당화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방류에 제동을 거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일본 입장을 옹호해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여당은 지역 개발을, 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걸고 투표 전날까지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회 국정감사로 빠듯한 일정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강서구에 집결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현장 지원 유세를 나와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장으로 가셔서 우리 김태우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정을 맡았던 지난 12년 동안 정체된 지역을 개발하려면 힘있는 여당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김태우가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니 말로 아무리 해봐야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일찌감치 내걸었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한층 더 불을 지폈습니다. 퇴원길에 직접 유세 현장을 찾아 진교훈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전날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유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투표가 오만한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을 이곳 강서구에서 무릎 꿇릴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게 바닥 민심에서 느껴진다며 조심스레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경훈과 함께 오만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당력을 쏟아부은 터라 승패가 득표율 2자릿수 이상 차이로 갈릴 경우 지는 쪽은 타격이 클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를 공천했다는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김 후보를 사면 복권해준 윤석열 대통령까지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패할 경우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충격과 함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을 이렇게 너무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네. 사실상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후보 출마를 용인한 것으로 이제 읽히기 때문에 네.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상황. 지역 주민의 관심만큼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와 개표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 추진에 맞서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장인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문제 삼아온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의 지분을 공동 창업자에게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겁니다. 김 후보자가 회사 돈을 이용해 공동 창업자의 경영권과 지분 양도 대가를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부적격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입니다. 그래야 국회의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이탈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에 이어 압박 강도를 더 높인 건데 김 후보자는 반박했습니다. 공동창업자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줬고 회사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며 묻지마 고발을 오히려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습니다. 의사일정 협의 전에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권인숙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차원의 업무 분위기와 달리 여당 일각에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다가오는 내년 총선 민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코트 속에 돈을 넣어 전달할 정황을 법정에서 재현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두꺼운 봉투를 3개나 코트 주머니에 넣어 전달하는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며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폭력 조직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고거래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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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오는 16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오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옷차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4도로 아침에는 제법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근길 매우 짙은 안개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6도, 전주 13.3도, 대구는 1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3도, 광주와 부산은 24도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일부가 오늘 귀국합니다. 단기 체류 국민 48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탑승했고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7명은 육로를 통해 인근 요르단으로 이동했고 30명은 내일 터키 항공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나머지 잔류 예정자에 대해서도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서구 관내 131개 투표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으로 오늘 밤 늦게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8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적절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빚어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을 두고도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대법원 국정감사는 본안 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이균용 후보자를 당론으로 부결시킨 민주당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부결시킨다. 반면 야당은 애초에 부적격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명한 대통령, 이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보복 판결 표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며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과 재판 도중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안을 수 있게 한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하다가 이 옆에 앉은 이 피고인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간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이에 민주당은 최근 이렇게 논리를 가진 결정 사유를 보지 못했는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판단했다며 고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의 논리가, 로직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단체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여야는 또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 논란 등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받으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논란이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의, BC값이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야당은 교통량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교통량 부풀리기인데 이게 지금 9km 차이입니다. 양서면 안하고 강상면 안이. 시속 100km를 따져보면 5분이에요. 5분에 6,081대 증가? 이거는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꾸면 그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 양평에 무슨 3기 신도시 생깁니까?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셔야 정상인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를 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이게 결탁한 이런 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질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통계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 국정농단이자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통계 조작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였다며 무엇보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잠수함 진수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이달 중으로 3차 위성 재발사 등 다양한 전략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엔 북극과 남극의 기후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극지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극지생물에서 항생제나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유전자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돼 실용화 단계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극에 2개, 북극에 1개의 기지를 두고 극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이라 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최적지로 꼽힙니다. 연구소는 극지 환경에 더불어 생소한 극지 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극지에 사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지류에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해 특허 출원도 했습니다. 작용 기전도 밝혀낸 연구소는 내년 실용화 연구를 통해 후보 약물을 확보하고 전 임상 실험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61억 원이 4억 원만 남고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경쟁률이 1대1로 극지 연구소만 입찰했고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비효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지 연구 자체가 전문성이 높아 극지 연구소 말고는 연구 능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 원래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극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삭감됐던 예산은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나. 유전자원 연구를 포함해 극지연구소의 내년 연구 예산 1,058억 원 가운데 67%, 모두 7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영국, 중국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한 대뿐인 쇠빙 연구선을 새로 건조하는 사업도 예산이 약 75%, 560억 원이 삭감돼 관련 극지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은 한때 바가지 가격의 물건을 판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죠. 이제는 모든 상품에 가격표가 붙게 되는데 서울시와 상인회가 나서 이달부터 가격 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들로 다시 붐비고 있는 서울 명동거리. 평일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마다 가격표 스티커도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And I think I would like to see prices because sometimes honestly I'm like intimidated to ask people and then I wouldn't want to be charged more. So I think having the price tag on it is very helpful. 과거엔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면 주로 점원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시가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지하상가에서도 옷이나 여행 가방마다 가격을 표시해놨습니다. 손님들이 믿고 다른 가게 많이 다니다가 신뢰가 간다 해가지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비교하고 돌아다니다가 가격이 적절하면 오세요.
과거 명동거리는 한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판매를 해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가격 표시제 도입 이후 명동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취재진이 둘러보니 아직도 일부 상점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안밴드 하나를 3,900원에 샀는데 다른 소매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2,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개도 기간을 가졌는데도 가격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와 담당 구청은 연말까지 현장 단속에 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흥정을 하거나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실 생각이신데 가격을 확정지어서 표시를 해놓는 거에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명동. 합리적인 가격과 상품 경쟁력으로 다시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토평공원 앞 삼거리에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좌회전을 하다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10대 자녀 1명, 승용차 6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봉쇄를 선언한 뒤 물과 전기는 물론 모든 생필품 반입이 끊겼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공습이 1,300곳 넘게 계속되면서 가자지구는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란 지적이 나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항구에 머물던 어선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은 지상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가자 지군의 1,300여 곳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공습은 주로 주거 지역과 통신 시설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احنا زي ما حكوا لنا انه نخلي المنطقه الشرقيه اجينا لمكان امن لكن احنا فيش اي منطقه في قطاع غزه امنه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لضرب كان في كل مكان. 폭격을 피해 생존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맨손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방침에 따라 식수와 전기, 식량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외부로부터 원조 물품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주민 230만 명 가운데 8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했는데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벌써 19만 명이 살기 위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أجمل حي أجمل منطقة خربوها الله ينتقم منهم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살 길을 차단한 채 폭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역 봉쇄와 물품 이동 제한이 가능하다며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세계보건기구는 최소한의 생필품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9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 실종자, 피랍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교전으로 지금까지 숨진 외국인은 최소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태국인 18명, 미국인 11명, 네팔인 10명, 아르헨티나인 7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군사자산 투입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순전한 악의자 테러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금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4년 전만 해도 중동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찾은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스라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팔레스타인의 근본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4도로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은데요.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4도, 대구는 1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도 23도, 광주와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